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 두둥.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꽁칠이고요. 재미있는 로맨스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릴러와 무서운 걸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호입니다. 아유, 또 이번 주도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스위트홈 저희 리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확실히 스위트홈 인기 드라마기는 하네. 그 글렌짱님은 스위트홈 최애 캐릭터가 국어쌤이라고 뽑아주셨고, 왓플릭스 최애는 창만님이라고, 네. 뽑아주셨네요. 그리고 뿅뿅님이 국어쌤이 들고 다니는 검이 일본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검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일본도가 훨씬 대중적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긴 칼이라는 게. 검도를 했었나 보죠. 그러니까 검도가 그런 나무로 된 검도 그런 게 아니라 레알 칼이잖아. 난 그게 이제 궁금하다는 거지. 고수면 이제 뭐 있을 수 있죠, 뭐. 그런가? 네, 뭐 그래. 어느 나라 검이든 국어쌤과 검은 좀 생소하기는 했죠. 네. 그리고 또 에스더정님이 엄청 길게 리뷰를 달아주셨는데 팟캐 리뷰가 너무 오래 걸려서 팟빵으로 갈아탔어요 이러면서 리뷰를 남겨주셨어요. 참 팟캐가 그쵸, 약간 불친절한 플랫폼이라서 안타까운데 댓글 다는 란이 없죠, 사실. 그러니까 리뷰란이죠. 에스더정님도 스위트홈 너무 재밌게 보셨대요. 우리 네 분 리뷰도 재밌게 들었다. 기존 한국 드라마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았고 제작비 많이 쓴 티가 나서 재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냥 재밌게 봤었는데 저희가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부분도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느꼈던 어색한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군사 대장분이 젊은 여자분이신 게 어색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은혁이 죽는 것도 너무 설득력이 없었던 것 같다고. 네, 저희 아마 리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감을 해주셨네요. 에스더정님은 심장 쫄리는 스릴러물도 좋고 하이틴 로맨스도 너무 좋아해서 우리들의 취향에 다 있는 것 같다고 재미있는 작품 리뷰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스윗하시네요. 그리고 글렌짱님이 워킹데드 팬이신가 봐요. 워킹데드 여기 있었구나 눈물 하시면서 역시 창만님 워킹데드 소개해 주셔서 고맙다고 엄청 좋아하시네. 좀비물인데 사랑, 우정, 현실적인 부분도 탄탄하게 다루고 캐릭터 너무너무 매력있고 글렌이랑 대릴이 최애였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닉네임부터가 글렌 짱이구나. 네, 닉네임부터가 그 워킹데드 스티븐 연이 연기한 역이 글렌이에요. 그니까. 그렇구나. 덕후의 냄새가 납니다요. 그리고 글렌짱님의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SF물도 주제로 해주세요. 우후! 네, 호호.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저희의 주제가 바로 SF 소개인데요. 특히 요즘에 아주 인기가 많은 승리호에 편승을 해서 저희도 우주 SF물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저희 셋 각자 어떤 작품을 들고 왔는지 우리 간단하게 키워드 하나로 한번 오픈을 해보시죠. 저는 네.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네. 네. SF의 어떤 단골 소재네요. 유전자. 예. 세우는요? 저는 달. 달? 네. 달. 그렇군. 저는 조물주. 오, SF인데 조물주라. 센데. 신기하다. 네, 저는 조물주입니다. 그러면 재밌겠다. 조물주, 유전자, 달. 다양하네요. 뭔가 다양하네. 그렇게 해보시죠. 약간 인간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유전자로 시작을 해서 달을 거쳐서 조물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여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우주 SF로 영업할 영화입니다. 바로 가타카고요. 지금 왓챠랑 넷플릭스 둘 다 있어요. 네, 가타카는
약간 오래된 영화예요. 97년도 영화로 거의 25년? 그 정도로 되게 오래된 영화고, 간단히 줄거리를 이제 말씀드리면, 배경은 근미래거든요. 근데 97년도에 근미래가 좀 재밌잖아요. 아무튼 근미래고, 과학이 이제 엄청 발달한 사회인데, 얼마나 발전했냐면, 이 사람의 모든 것을 DNA로, 유전자로 평가하는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의 DNA를 채취한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우수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그 채용할 때도 검토를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막 지금은 채용하면은 뭐 이 사람의 능력이 어떻고 저떻고 막 그런 게 더 중요하고 막 성별이나 인종에서 차별을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DNA로 모든 걸 검토하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거는 요소가 아닌 거예요. 차별을 받지 않아. 대신 DNA를 검사했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자적인 능력이라던가 뭐 약간 열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평가 기준이 되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낳을 때 자연 임신과 자연 출산을 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 그러니까 조작이도 사실은 유전자 조작 이런 식으로 인공 수정을 해서 아이를 가지는데 이제 부모의 이제 이 유전자를 갖고 와서 이 중에서 그런 열성 인자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심장병이 있을 수 있고 뭐 키가 작을 수 있고 뭐 그런 폐가 안 좋을 수 있고 이런 인자들을 다 제거를 해서 진짜 완벽에 가까운 아이들을 수정을 해서 낳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유토피아스럽죠. 이렇게 얼핏 듣기에는 막 질병 인자를 다 없애버리니까 사람들이 잘 아프지도 않고 일찍 죽지도 않아요. 수명도 엄청 길어진 사회예요. 근데 이 안에서도 이 돈이 없거나 아니면 개인의 그냥 어떤 선택으로 자연 임신을 그냥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태어난 아들은 되게 역설적이게도 어떻게 불리냐면 신의 아이들이라고 불려요. 그냥 이제 신이 그런 걸 결정한다. 근데 열성인자 이런 것들 때문에 취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뭐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도 DNA를 무조건 내야 되거든요. 내면은 검사해보고 너는 그냥 부적격자야 이렇게 해버리면서 못 해버려요. 근데 그게 우주 비행사뿐 아니라 되게 많은 직업에서 탈락을 해버리고 결국 그런 부적격자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청소부 같은 이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단순한 육체 노동자로만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이제 이 영화에서는 그려집니다. 되게 유토피아스럽지만 되게 사실은 디스토피아적인 측면이 큰 거잖아요. 막 어디 들어갈 때도 민증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 당연히 지문을 찍어야 되고 뭐 모든 걸 할 때 이제 유전자를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미래입니다. 가타카 제목인 가타카는 우주 항공 회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주 배경은 아닌데 어떤 우주와 큰 연관이 있어서 제가 오늘 배경으로 오늘 영업할 걸로 들고 왔고요. 그래서 가타카라는 우주 항공 회사에서 되게 이제 우수한 우주 항해사들을 뽑아가지고 우주 곳곳으로 이제 탐사를 보내고 비행을 시켜요. 근데 이 가타카는 이제 회사 출입문에서 매일 지문을 찍어야 되고 컨디션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소변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뭐 아프진 않는지 뭐 어디가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맨날 이제 체크를 하고 검사를 하는데 여기서 일하는 제롬이라는 우주 항해사가 있습니다. 제롬 연기를 에단 호크가 25년 전 에단 호크가 제롬을 연기를 했고요. 이 제롬은 되게 우수한 인재예요. 막 되게 막 1, 2등을 다투는 그런 되게 우수한 인재고 곧 토성으로 가는 첫 비행을 이제 앞두고 있는 우주 항해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가타카 안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번 비행에 문제가 있다면서 자꾸 이제 이걸 지연시키려고 했던 어떤 관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이 늦춰진 비행과 관련된 어떤 살해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경찰이 들어와서 수사를 하는데 이때 이 제롬이 엄청나게 불안해요. 왜냐면 사실 이 제롬은 유전적으로 심장이 안 좋은 부적격자였던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치밀한 방법으로 DNA를 위장해서 가타카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DNA를 위장했다는 게 너무 상상이 안 가잖아요. 매일 지문을 찍어야 되고 소변 검사를 해야 되고 막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가타카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DNA를 위장해서 입사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요. 수사가 시작되면서 제롬 점점 불안해져요. 왜냐면 막 자기도 모르게 만약에 머리카락을 흘렸으면 그걸 검사하면은 부적격자가 뜰 거잖아요. 근데 이 가타카라는 공간은 부적격자는 절대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 누구야? 이걸 막 찾는 과정 수사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되게 제롬이 점점 이제 목을 이제
약간 졸린 듯한 그런 이제 위협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살인 사건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제롬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이 DNA까지 위장해 가면서 가타카에 들어왔는지, 그럼 누군가의 DNA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 적합한 사람의 우성 인자를 썼다는 건데, 그럼 그 사람 누굴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살인자는 진짜 누군지, 제롬이 죽였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제롬의 앞날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97년도의 영화인데도 진짜 잘 만들었어요. 소재랑 컨셉 자체가 너무 신박하고 좋고, 뭔가 이 미래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오는 게 항상 그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DNA나 이런 것도 사실은 들으면 되게 막 약간 옛날에 그 인종 청소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막 이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게끔 해주고, 사실 25년이 지난 지금은 이런 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과학기술이. 근데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이유일 거잖아요. 어떤 철학적인 문제일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과 엮어서 또 좀 생각해 볼 재미가 있고, 두 번째로 이 영화가 되게 좋은 건 그 에다노크와 주드로가 나옵니다. 25년 전에 그들이 보는 내내 아주 한창 예, 예쁠 때. 너무 행복하고요. 우마 그리고 서먼도 나오네. 네. 너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또 과학기술과 윤리의 어떤 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좀 어떤 노력이라던가 희망에 대한 얘기도 좀 하거든요. 사실 이 부적격자인 제롬은 원래 이름이 빈센트예요. 원래 자기 그 부적격자의 본명이 빈센트인데, 사실 이 빈센트는 형제가 있어요, 동생이. 근데 동생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그런, 아까 말하는 것처럼 DNA를 이렇게 조작해서 태어난 완벽한 그 DNA에 가까운 동생인데, 이 동생하고 어릴 때부터 수영 대결을 했거든요. 진짜 그 바닷가 있잖아요, 완전. 수영장 아니고. 그런 바닷가에서 항상 수영 대결을 하는데, 사실 이 빈센트는 심장이 안 좋아요. 부적격자. 근데 심장이 안 좋은데도 동생한테 늘 이겼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서 아주 명대사가 나와요. 그 빈센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되돌아갈 힘을 남겨두지 않아서 널 이기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영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흐르는 내용과 관통을 하는 어떤 대사인데, 그게 되게 큰 울림을 줘요. 이런 어떤 노력이라던가 과학기술만으로는 안 되는 어떤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는 영화라서 되게 보고 나서도 되게 아련함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소재의 재미도 주고요. 네, 이 어떤 배우들의 연기에서 주는 재미도 있고, 또 더불어서 인간 자체에 대한 어떤 희망이라든가 노력에 대한 얘기도 해주는 그런 삼박자가 아주 고루 잘 갖춰진 재밌는 고전 명작 영화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런 유전공학 관련한 뭔가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영화들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최고로 꼽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약간 원형같이 느껴지나? 영화가 음, 제 생각에는 그런 그러니까 장르적인 재미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건데, 그것보다는 인간의 어떤 이야기를 더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음, 이 노력이라던가,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실과도 좀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과학기술은 아니더라도 어떤 요소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회 이전에는 사실은 성별이나 인종이나 외모에 대한 어떤 그런 차별이 있었을 테고, 그 차별이라는 건 늘 있어 왔으니까. 근데 그런 거 안에서도 이렇게 인간이 뭔가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고, 그런 고민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이게 울림을 주는 게 있어서 그런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음. 그리고 약간 97년 개봉이면 아직 진짜, 진짜 미래적인 이야기였을 것 같아. 그 시대에는. 그쵸, 맞아. 그 시점에는. 어, 맞아요. 어. 그래서 음, 더 화제가 됐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지금 봐도 뭔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던지는 그런 질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예, 그 아까 제가 말한 대사도 그렇고, 이게 뭐 진짜 지나간 어떤 뭐 이야기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음, 그냥 어떤 시대를 다 통틀어서도 뭔가 이 사람에게 질문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영화였어서 이게 지금 또 좀 꼽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또 장르가 SF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추리, 범죄 이런 것도 엮여 있다 보니까 과연 제롬이 죽인 건지 아닌지 막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진짜 이게 누구지? 라는 그 궁금증을 계속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르 쪽에서도 쫀득쫀득하게 볼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달로 가보시죠.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달로 가는 시기가 되겠죠? 네, 저는 예전에 한번 언급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더 문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스 코드 영업할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덩컨 존스라는 감독의 첫 장편 영화고요. 데이빗 보이의 아들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고요. 이 더문이라는 영화는 2009년에 개봉을 했고 당시에 이제 엄청난 호평을 받은 영화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본 우주 배경인 영화 중에 한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영화예요. 이거가. 네, 좀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뭐 근미래 지구가 배경이고요. 그 영화 안에서의 지구는 에너지를 달에서 얻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의 뒷면에서 어떤 천연 에너지 같은 걸 채굴을 해가지고 지구로 보내면 그 에너지로 이제 지구에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루나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에서 이 채굴을 하는 작업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이 회사랑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한 3년 정도 계약으로 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달에서 혼자 이제 그 채굴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일단 인간은 샘 혼자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컴퓨터가 하나 있긴 해요. 이제 거티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컴퓨터가 있고요. 그래서 둘인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근데 뭐 혼자 3년 일하는 것 그냥 얘기만 들어도 조금 힘들잖아요. 나와. 2인 1조 해야지. 그래서 붙여준 게 컴퓨터 뭐 이 정도죠. 정말. 너무했네. 그리고 그래. 지금 샘이 근무하고 있는 시점에 달 기지는 통신 위성이 고장이 나 있어요. 그래서 지구랑 연락이 굉장히 어려워요. 서로 영상을 개무서워. 녹화해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샘은 지구에 있는 가족도 너무 보고 싶고 한데 다행히 3년을 거의 채워가지고 한 2주 후에는 계약이 끝나서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고 하지만 곧 이제 갈 수 있다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2주만 보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점점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무서운 거예요? 우선은 처음엔 약간 스릴러적인 전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샘이랑 거티가 말을 안 하면 기지가 진짜 조용해요. 그 분위기가 있어요, 약간. 처음에는 적막한. 샘이 네, 막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샘이 이상하다고 느낀 거는 기지 안에 자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의자에. 무서워. 아무 말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가? 환각? 약간 환각인가? 그래서 애써 무시하면서 거티한테도 뭐 나 괜찮아 이런 식으로 별일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고 넘겼어. 그런데 그 채굴기가 여러 대가 있는데 한 대가 약간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채굴기를 보러 좀 나갔어요. 기지 밖을 나가가지고 상황을 보러 나갔는데 그 채굴기 근처에서 또 그 여자가 서 있는 거야. 덜덜덜. 개무섭다. 그래서 쌤이 그 환영 같은 거에 정신이 팔렸다가 채굴기랑 충돌해요. 헐. 그래서 기절해. 그런 후에 다시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가 기지 안으로 이제 옮겨져 있는 거예요. 누워있어요, 보니까. 누가 옮겼대? 모르겠어. 거티가 옮겼는지 아무튼 뭐 옮겨졌어. 그래서 거티가 괜찮냐고 지금 너 충돌 때문에 약간 뇌진탕이 온 것 같다. 기억이 좀 이렇게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몸이 좀 이렇게 회복할 때까지 며칠 쉬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잠들었다가
다시 깨가지고 이제 좀 내려왔는데 몸이 말을 좀 안 듣는 거예요. 회복이 좀 덜 됐는지 막 다리 힘도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막 엄청 휘적거리면서 이제 걸어 나와가지고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해봤는데 그 자기가 보러 갔던 채굴개가 아직도 이제 멈춰 있는 거예요. 거티가 해놓은 줄 알았는데 아 저거 아직도 멈춰 있는데 저거 문제 있지 않냐? 내가 다시 고치러 가겠다. 나 이제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티가 아니라고 사실 회사에서 너 당분간 그 기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대. 그러니까 왜? 너는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회복이 훨씬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티가 범인 아니야? 뭔가 그래서 이상한데? 쌤이 약간 이상함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기지 약간 문제인 것처럼 뭔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아 이거 기지 문제인 것 같은데 내가 기지 쪽 그 문제만 보러 나갈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다시 채굴기 쪽으로 가봐요. 가봤더니 그 자기가 타고 나갔던 차 그 부딪힌 그게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 쪽을 다시 이렇게 좀 둘러봤는데 차 안에서 뭔가를 발견했어. 그게 뭘요? 과연 뭐였을까요? 여자. 그 시체? 여자. 시체. 어, 하지만 달에 왜 시체가 있어? 이것까지는 말할게요. 왜냐면 예고편에 또 살짝 나오기 때문에 바로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 거야. 대박. 어? 여자가 아니라? 쌤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막 이렇게 업고 와가지고 거티한테 이 사람이 누구냐고 왜 여기 있고 왜 나랑 똑같이 생겼어 이런 식으로 엄청 막 이렇게 흥분을 해요. 그러니까 거티가 확답을 안 하고 말을 빙빙 돌리는 거야. 애매하게? 그 사람은 죽었어요? 기절해 있는 상태야. 기절? 죽은 건 죽었는지 아니고? 기절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의식은 없어. 쌍둥이? 대체 이상한데? 죽은 거 아니야? 쌤과 도플갱어? 그것은 줄거리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다.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네. 흥미진진하겠죠? 아무도 없는 아, 달에. 그런 거 아니야? 달이 약간 왜 그런 기운이 있다고 하잖아. 막 뭔가 이렇게 약간- 기운이요? 아니 왜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무슨 기운? 무서운 영화나 이런 거에서 달이 되게 좀 약간 음의 어떤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치. 막 좀 이렇게 광기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어떤 달의 그런 기운 때문에 복제 인간이 생긴 거지. 엥? 차라라. 갑자기 장르가 확 바뀌는데? 무서운 거 아니었어요? 아닌가? 이게 전개는 굉장히 스릴러처럼 잘 되는데 휴먼 드라마 막 이런 거에 가까운 갑자기? 영화긴 해요. 하고? 왜? 뭐 휴먼이라고 이상하네. 하긴 뭐한데 아무튼 드라마적인 뭐 그런 요소가 더 있고요. 쌍둥이인가? 저 생각보다 궁금해하네. 궁금한데? 왜요? 생각보다 궁금해하냐라니. 아니, 왜냐면 저는 그때 소스코드 영업할 때 세우가 말했을 때 잠깐 저도 말을 했었는데 이 더 문이라는 영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언젠가 봐야지라고 픽해놨던 나도. 작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더 문은 훨씬 철학적인 질문이 세고 막 그렇게 이렇게 막 스릴러적인 그런 긴장감을 주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금 더 기대가 커지네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건 이제 감독의 연출이 굉장히 잘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SF 영화들이 많이 다루는 되게 단골 주제들 있잖아요. 뭐 유전자도 물론 그랬고 지금 더문 같은 경우는 진정한 인간이란 무엇인가 약간 이런 주제인데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 얘기를 들으면 엄청 새로운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이 배우의 연기랑 전개랑 그리고 그 미장센들이 이렇게 다 조금씩 이렇게 힘을 보태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소스코드 영업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미술이 저예산스러워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데 그러니까 물론 우주니까 어느 정도 CG 같은 것 좀 뭐 들어가고 하지만 뭐 전에 우리 영업했던 승려처럼 뭐 엄청 화려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되게 고독한 느낌이에요. 바로 그 느낌이
영화의 어떤 쓸쓸하고 약간 슬프고 고독한 그런 거를 되게 잘 살려요. 되게 찰떡으로 맞아 떨어지는 이미지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실제로 저예산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막 우주 액션이 엄청나게 있지는 않은데 이제 이 샘한테 벌어지는 일들이나 또는 샘의 심리를 이제 조금씩 쫓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어느새 이제 샘한테 엄청 입을 해가지고 마지막쯤에는 되게 눈물이 막 이렇게 또르륵 흐를 수 있는 그런 영화고요. 이 감독의 주인공들이 약간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 점이 좀 저한테는 좀 더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배우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샘 역할을 한 사람의 배우 이름이 샘 로겔이에요. 혹시 샘 로겔 아시나요? 누구죠? 그 제일 좀 유명하게 나온 거는 아이언맨 2에서 악역으로 나왔던 배우고 그 쓰리 빌보드에서 부패 경찰로 나왔어요. 봤어요. 알겠죠? 네, 알겠다. 제가 되게 연기를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인데 이 감독이 거의 이 배우랑 작업하려고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수준이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그래서 비중이 굉장히 크고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 실제로 이 영화로 상도 되게 여러 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배우를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배우의 매력을 느끼고 싶다고 하면 이 영화 보는 거 되게 강추드리고요. 그 되게 작고 흥미로운 TMI가 하나 있는데 그 샘이 일하는 달 기지가 이름이 사랑이에요. 사랑? 한국말 아니 네, 사랑. 한국말? 한국말. 우와. 한국말로 사랑? 네, 이게 초반에 굉장히 빨리 나오거든요. 기지에 아예 영어로 사랑 이렇게 적혀 있고 옆에 한글로 또 사랑이라고 사랑? 적혀 있어. 되게 뭐 신기하네. 그쵸. 그래서 저 보고 뭐야 했는데 이게 그 루나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한국이랑 미국의 합작 기업이라는 설정이 있대요. 왜지? 그것도 한국이 그렇게 왜지? 발달하지도 않았는데. 항공 왜지? 혹시- 했는데 네. 네, 혹시 그 유령같이 나타난 그 여자가 한국인인가? 아니 그렇진 않아요. 서양인인데 이게 감독이 되게 한국을 뭐라 그러지? 되게 뭐 좋아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한국어도 잠시 공부를 했다 아, 하고 진짜? 또 신기하네. 박찬욱 영화에 빠져 있을 때 이거를 구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한국에 뭐를 넣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넣었다고 해서 이제 뭐 한국인 분들은 또 그냥 되게 좋아할 만한 TMI라 말씀드려봤고요. 제가 이 영화를 그래서 2009년에 처음 극장에서 보고 굉장히 좋게 봤고 이제 약간 정기적으로 조금씩 보는데 이번에 코로나 시대 터지고 보니까 또 약간 감회가 새로운 게 뭐냐면 그 적막함이 약간 저 재택할 때 혼자 있는 느낌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렇겠다.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잖아요, 사실. 뭐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가끔 그럼 줌으로 영상 회의하면은 꺼지면 또 나 혼자 있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달에서 혼자 일하는 그런 느낌이 이런 걸까? 라는 걸 좀 느꼈어가지고 네, 그런 개인적인 감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까 철학적인 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분들이 후기로 굉장히 인생 영화라고 많이들 꼽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기대는 안 했는데 생각보다 울림을 많이 주는 영화라는 후기가 굉장히 많고 그 왓챠는 후기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후기들이 장난 아니에요. 다들 감성에 젖어 있어 막. 어렵진 않아요, 영화가?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고 저는 그 분위기를 좀 느껴보는 게 감상하는 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연기를 맞아. 너무 잘해요, 진짜. 너무 잘해. 저도 이 영화가 궁금했었던 이유가 그 09년도에 저는 이제 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되게 외로웠거든요. 뭔가 갑자기? 아니, 그때 되게 뭔가 이렇게 혼자서 해내야 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되게 이 더문의 시나리오 그 소개글을 읽는데 너무 그 공감되고 위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좀 어, 위로되는 게 있어요. 진짜? 아, 음, 또 생각나면 약간 울컥해요. 아, 음. 제가 오늘 소개할 작품은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혹시 음, 보셨나요? 아니요. 봤어요. 아, 네.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워요. 아,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껄껄.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다시 봐도 재밌네가 제 한 줄평이에요. 아, 오. 네, 아, 5점 만점에 5점을 근데 때려줬고, 인정, 인정. 어, 너무 기대돼. 네, 아까 전에 창마랑 새우가 어떤 인간이 진짜 인간인가? 뭐 진짜 그런 인간이란 질문? 무엇인가? 진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가진 영화를 소개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가져온 이 영화의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 질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 음, 인간인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게 이제 인류가 품어온 사실 되게 오래된 질문이잖아요. 이제 그 답을 이 SF 영화가 풀어갑니다. 근데 이 영화가 진짜 SF이면서 스릴러적인 부분도 있고 엄청 호러적인 부분도 되게 오. 세고요. 그 아, 와중에 공포야, 공포. 맞아. 엄청 무서워. 그리고 포스터도 재밌겠다. 진짜 개 무서워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로맨스도 있습니다. 정말? 어, 세상에. 정말이에요. 이 정말 있고 또 되게 흥미로운 게 심지어 그 유명한 에일리언 시리즈의 프리퀄이거든요, 이게. 근데 아, 에일리언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는 팬들은 이 영화를 썩 좋아하지 않고 에일리언 시리즈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한다는 게 아. 나 같은 사람. 아, 나 그래서 같은 봐야겠다. 왜냐면 맞아. 어. 그걸 안 봤던 게 무슨 에일리언과 연관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럴 어, 법하지. 근데 어. 진짜 그 에일리언 시리즈를 단 하나도 보지 않은 사람이 오,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봐야겠네. 네, 그런 영화고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어, 2012년 개봉작이고요. 마이클 패스벤더랑 샤를리즈 테론이 중요한 배우들 중에 나오고 또 누미 라파스라는 여자 배우가 나오는데 또 되게 중요한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처음에 엄청 그 광활한 대자연이 막 펼쳐져 있는 딱 봐도 약간 고대 지구 같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와, 진짜 지구에 이런 곳이 있나? 어떻게 저기서 촬영을 했지? 이러면서 이제 보다 보면 거대한 폭포 앞에 웬 이상한 생명체가 하나 서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골격이 훨씬 크고 눈동자도 이렇게 까만색 이 눈동자가 엄청 크고 머리카락도 없고 딱 봐도 약간 외계인스러운 어떤 괴 생명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거대한 비행체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이 외계인이 아련하게 어떻게 비행선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련하게. 뭔가 아련하게 이렇게 쳐다봐. 그러다가 결심한 듯이 손에 쥐고 있던 무언가를 먹어요. 근데 음, 이 무언가가 뭔가 액체 같기도 하고 꿈틀꿈틀 그러고 있거든요. 음식 같지가 않아. 근데 먹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비행선은 떠나고 이 외계인의 몸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해요. 막 쪼개지고 뒤틀리면서 폭포 속으로 굴러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외계인의 몸에서 DNA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 DNA가 생명체로 재탄생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보여져요. 음, 그래, 이게 이제 영화의 시작이고 이러면서 프로메테우스라는 제목이 이제 빵 뜨는 거예요. 그 다음이 2089년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승리호랑 같은 날에 봤거든요. 근데 승리호 배경이랑 아, 그러네. 딱 고식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뜻밖의 되게 재밌었는데 이 2089년도에 스코틀랜드가 이제 다음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에서 동굴을 탐사하는 과학자들이 나와요. 근데 어떤 과학자 커플이 고대인들이 그려놓은 벽화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 과학자 커플이 이제 이 우리 영화의 로맨스를 담당하는 찰리와 엘리자베스라는 과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고대인들이 하늘의 별들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동굴 벽화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 커플이 사실 되게 긴 시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이 같은 패턴의 벽화들을 찾아왔던 거예요. 어, 뭐 어디든 뭐 하와이, 뭐 스코틀랜드, 뭐 아프리카 이런 데에 똑같은 패턴의 벽화들이 발견이 됐고 이 과학자들은 어떤 추론을 이제 해내냐면은 이 지구의 고대인들은 저 별자리에서 온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곧 약간 그 외계 문명설 있잖아요. 음, 지구에 우리는 그러니까 다윈의 그 진화론이 아니라 외계인이 뭔가 지구에 어떤 거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이 생명이 탄생했다라는 그 가설이 바로 이 근거다. 막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도 그 별들의 패턴이 실제로 있는 먼 우주의 행성을 찾아내요. 그래서 아마도 저 행성에 인간을 만든 우리의 조물주, 외계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그 우리의 조물주의 외계인을 엔지니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이 연구를 지원하는 투자사를 이제 찾아내는데 그게 웨이랜드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웨이랜드는 거대한 부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우주 탐사선을 준비해가지고 이 과학자들과 뭐 지질학자, 뭐 생물학자, 뭐 이렇게 다 팀을 이루어가지고 그 머나먼 별로 떠나 보내요. 그리고 이 바로 우주 탐사선의 이름이 프로메테우스입니다. 근데 이 되게 흥미로운 게 프로메테우스가 사실은 많이들 아실 텐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인간을 만든 신이거든요. 그래서 왜 신들한테서 불을 몰래 훔쳐가지고 인간한테 줬다가 나중에 제우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독수리한테 맨날 간 뜯기는 그 벌 받은 그 신이에요, 프로메테우스가. 그러니까 인간을 되게 창조했고 인간을 옹호하다가 신들에게 벌을 받은 되게 좀 존경스럽지만 약간 짠하기도 한 그런 조물주거든요. 근데 바로 이 존경할 만한 프로메테우스를 타고 우리를 만든 그 조물주를 만나러 이제 가는 거죠. 이 탐사선의 지휘자가 바로 그 샤를리즈 테론이 연기한 이제 여자 함장인 거예요. 이름이 비커스라는. 근데 되게 막 역시 엄청 비주얼 끝장나고 막 멋있는 그 유니폼 같은 옷을 입었는데 되게 멋있고 완전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이제 함장으로 나와요. 그리고 탐사선에 굉장히 실질적인 브레인이 있는데 이 브레인이 이름이 데이비드예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이 데이비드가 바로 로버트예요. 마이클 패스벤더가 요 데이비드를 연기를 했는데 그 되게 긴 시간 동안 우주여행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인간들은 다 잠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우주선을 관리하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게 이 데이비드예요. 로버스트인. 근데 이 데이비드는 혼자서 그 긴 우주 여행을 하는 동안 되게 고대 언어들을 막 열심히 배워놔요. 나중에 이 조물주인 엔지니어를 만나면 가서 얘기하려고. 그래서 막 공부도 하고 막 인간들의 영화 같은 거를 보면서 되게 대사 따라하고 이 긴 우주 여행을 이제 쭉 가다가 드디어 그 도착?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게 도착한 날이 언제냐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야. 이 감독이 아주 여러 상징들을 되게 많이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이제 이 별에 도착을 했고 인간들은 다 이제 깨어나는 거죠. 도착해보니까 거대한 뭔가가 있어요. 동굴 같은 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보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일종의 무덤 같은 거예요. 되게 거대한 사람같이 생긴 거대한 두상이 이렇게 딱 있고 알 수 없는 뭔가 이상한 모형체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죽어있는 엔지니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 엔지니어라는 이 이제 엔지니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했잖아요. 이 찾고 네. 있는 조물주를. 네. 이 훨씬 인간보다 골격이 큰 하지만 인간과 너무나 닮은 그 어떤 존재가 시체들이 그 동굴 안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과학자 커플이 가설을 했던 것처럼 뭔가 있는 거야. 그 시체들 중에 머리 잘린 시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동굴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유전자 검사를 해보죠. 어떤가? 과연 인간이랑 DNA가 같은가? 아니 근데 외계인 DNA가 있어요? 있죠. 오, 아니 생명체니까. 그러면은 그 아까 말한 그 엔지니어 모습이 영화 맨 처음에 나오는 그거예요? 맞아요. 아, 그거예요. 그 포스터에 있는? 그 존재가 있어요. 머리가 이만큼 커요, 막. 그리고 그 머리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DNA 검사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제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DNA 검사를 했더니 100% 일치가 나옵니다. 뭐랑? 인간이랑 DNA가 100% 일치한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신이 나서 역시 우리의 가설이 맞았어 이렇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확 전개가 돼요. 궁금하다. 처음에는 이 동굴이 그냥 이 엔지니어들이 죽어 있는 동굴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무언가가 있고, 죽인 사람이 있겠지. 죽인 뭔가가 있겠지. 그렇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내부에서의 어떤 다른 움직임도 있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해요. 되게 이 영화가 재밌는 게 인간의 조물주를 만나러 가는데 인간이 만든 로봇이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가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성을 보는 것도 되게 재밌고요. 또 이들의 탐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쫀득하게 그 스릴러적인 매력을 가져가거든요. 그것도 되게 재밌고 에일리언 시리즈의 하나인 것처럼 기본적으로 되게 호러적이에요. 그래서 무섭고 그리고 리들리 스콧 감독이 원래 그런 비주얼을 잘 만드는 걸로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정말 비주얼적으로도 되게 압도되는 게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 행성과 그 어떤 외계인과 네, 그런 외계 생명체들을 되게 뭔가 장엄하게 무섭게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들도 되게 보기 좋고요. 보고 나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프로메테우스라던가 도착한 날이 12월 25일이라던가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십자가 목걸이가 갖고 있는 메타포라던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찾아보면 또 재미있습니다. 신기하다. 그럼 그 여자는 기독교면서 신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십자가 맞아요. 이 십자가를 메고 있는 게 이 연구를 이끌었던 그 과학자 중에 여자이거든요. 이 여자 과학자가 어떤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그리고 이 아담과 어떤 이브. 믿음이 그 어떤 믿음이 이 연구를 여기까지 끌고 왔고 이 영화 엔딩이랑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요. 리들리 스콧이 외계 문명 기원설이 담긴 오컬트 소설을 보고 시나리오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 보다 보면은 그래서 보고 나서 막 찾아보게 되는 네,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맞아. 창마가 이거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게 이 해석도 굉장히 되게 깊은 해석들이 엄청 많고 다 재밌어요. 그 해석들이. 이런 거 너무 영화를 재밌어. 보는 순간에도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하는 일 자체가 너무 재미있고 봐야겠다. 그리고 되게 기독교적인 상징 코드가 나오기는 하는데 기독교 자체랑은 또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아무 문제 없는 근데 것도 그런 좋아요. 종교랑 엮어진 것도 너무 재밌어요. 뭔가. 그러니까 되게 믿음,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게 던지는 키워드는 저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물주를 찾아서 떠나는 이 여정부터도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나중에 보면은 그런 게 되게 좀 재밌어요. 진짜 흥미롭다. 뭔가 이 조물주라는 키워드를 과학으로 풀어낸 게 되게 재밌고 맞아. 뭔가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면 그 외계인 엔지니어들은 또 어디서 왔나? 이런 것도 너무 그래. 궁금해지고. 맞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질문들이 연결이 되게끔 해놨어. 그러면 그때는 그런 탐험을 할 때 우주복을 입어요? 네, 우주복을 입고 가요.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을 꼽는 사람들은 약간 좀 경솔한 캐릭터들이 나오거든요, 이 영화에. 되게 어디든 낯선 맞아. 동굴에 막 외계인이 있는 그런 낯선 행성에 갔는데, 막 맞아. 우주복을 되게 거칠게 벗으면서 산소 좋아 막 이런 어떤 경솔한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너무 좀 명색이 과학자인데 저건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판들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거슬리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뭐 공포 영화는 항상 경솔한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또 사건이 또 생기기 때문에. 오, 재밌겠다. 이 영화가 2도 나왔잖아요. 맞아. 2 보셨어요? 네, 저는 프로메테우스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되게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2를 기다려서 봤거든요. 그게 아마 에일리언 커버넌트라는 이름일 텐데. 맞아. 어때요? 저는 좋았는데 프로메테우스가 훨씬 더 좋고 저는 이 시리즈에서 그 데이비드가 정말 큰 비중이고 정말 맞아. 엄청난 그건데 커버넌트에서는
진짜 무서워요. 더 징그럽고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어, 훨씬 무섭고 좀 더 이제 에일리언 시리즈에 다가가는 어, 느낌이 있고 뭔가 프로메테우스는 좀 더 어떤 생각하게 만든 그런 느낌이 있으면 아 그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혼자 못 볼 어. 것 같아. 저는 2가 있다는 거를 어제 이제 다시 보고 막 찾아보면서 알았거든요. 아 근데, 진짜요? 근데 다들 프로메테우스가 훨씬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약간 좀 식었지만, 그래도 프로메테우스를 본 이상 2를 안 볼 수가 없어서 조만간 보려고요. 그 새우가 음, 방금 무서워서 혼자 못 보겠다는 게 프로메테우스예요? 아니면 2예요? 사실 둘 다긴 한데 투가 좀 저는 그 징그럽나? 에일리언이에요. 딱 그런 호러 아, 공포 막 아, 사람 죽고 막 이런 거라서 그 프로메테우스에서도 에일리언 이런 게 나와요? 어, 스포면 말 안 해도 돼요. 스폰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알겠어요. 이 영화는 딱히 그 에일리언의 프리퀄이라는 게 전혀 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에일리언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사실 안 궁금하셔도 돼요. 전혀 맞아. 중요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리, 그리고 무서운 것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막 곡성이거나, 그때 제가 영업했던 힐하우스 같은 게 전 훨씬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음, 비교하면 저는 충분히 혼자 볼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에일리언류의 공포 있잖아요. 괴물 같은 게 음, 나와서 음, 사람을 막 관통해서 죽이고 막 그런 음, 류의 공포를 음, 너무너무 보기 힘들어해서 음, 그런 게 좀 힘들었고. 음, 맞아. 징그러, 그건. 무섭다기보다. 음, 어, 맞아. 어. 이 영화도 프로메테우스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음, 너무 멋있어, 영화가. 음, 오, 멋있는 영화예요. 봐야겠다. 너무 진짜 재밌겠어. 재밌습니다. 우주 SF가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기본적인, 뭐라 해야 되지? 인문학적인 질문을 이런 장르로 풀어내잖아요, 보통. 우주 음. SF라는 게.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비티도 약간 그런 음,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어. 되게 우리가 낯선, 힘들면 음, 하늘을 쳐다보면서 멍 때리기 때문인가? 오, 철학적이네. 하지만 에드 아스트라는 힘들었다고. 아, 맞아. 그것은, 그런 아쉬운 영화도 있고, 반면에 이렇게 흥미롭고 잘 만든 영화들도 많이 있고. 우주라고 하면은 좀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한 발짝 떨어져가지고 관조하는 음, 그런 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음.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어디선가 봤는데, 사람은 이렇게 장소가 바뀌면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음, 여행도 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 음, 우주 공간의 영화들도 되게 인간이 지구에서 던지던 이런 질문들이 배경이 우주에 가기만 하더라도 완전 되게 참신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저희 오늘 이렇게 우주 SF 영화들을 좀 추천을 해봤는데요. 진짜 뭐 이거 말고도 너무나 유명한 우주 SF 영화들이 아주 많죠. 승리호도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마블 시리즈들도 다 우주 배경 되게 너무나 많고 뭐 저랑 맞아. 세호랑 엄청 좋아했던 뭐 가오갤도 너무 훌륭한 음, 영화고 너무 많았는데 저희가 오늘 꼽은 작품들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봐도 너무 훌륭한 그런 좋은 우주 SF물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으로 네, 들고 왔다는 사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혹시 되게 남한테 소개하고 싶은 뭔가 묻히기 너무 아쉬운 그런 우주 SF 작품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에피소드 재밌게 준비해서 찾아올게요. 하나, 둘, 셋. 두두. 두두.